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칼럼 세상 조마이뉴스 제가 예. 재미있게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진짜로? 네. 리얼리? 근데 그 말씀 중에 네. 보니까 굉장히 열성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0분인데 네. 사실은 1인 토크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고가 없이 네. 이렇게 애드립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드립으로 하다 보면은 그 컨텐츠가 네. 그 얕고 네. 또 이제 뭐 다른 유튜버랑 내가 비교는 안 하지만 네.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에? 그 소위 말하는 말초신경만 자극하고 네. 이런 건 내가 극히 싫어하고. 그래도 명색이 뭐 정치부 기자를 시작한 지가 이제 42년 차인데 네. 그 시청하시는 국민들의 머릿속을 한번 바꿔보자. 네. 에? 저도 네. 사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 정치에 대한 역사라든지 네. 정치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됐고요. 아, 다행입니다. 특히 이제 한자 성어라든지 어허. 또 고전이나 인문 서적에 나오는 좋은 글귀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히. 지금 이게 다 제 머릿속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었더라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렷하게 기억하신다는 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네. 그걸 이제 딱 찍어 놓죠. 네. 이 책에는 어떤 구절이 있다. 네. 그걸 딱 찍어 놓고 있다가 이제 방송이나 글을 쓸 때, 아, 그래. 그때 그 어디에서 읽은 책에 네. 이 대목이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억에만 의존하면 또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책을 그대로 빼서 네. 내가 거기 마크 해 놓은 거, 그 대목을 찾아보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 이게 뭐 기억이 정확했다던가 네. 아니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실하다. 네. 성실하다는 이야기는 뭐 그게 좀 약간 너무 평범한가요? 곤바오다는 얘기 아닌가? 왜냐면 네.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 뭐 체킹하고 메모하고 이런 게 나이가 들면 쉽지 않거든요.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네. 항상 공부하신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죠. 지금 내가 이제 뭐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오늘 아침 조마이뉴스의 원본이에요. 네. 이걸 이제 3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네. 아침에 새벽에 네. 이제 5시까지 이제 그 방송에 올릴 수 있는 썸네일이라든가 네. 이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정을 해요. 그러면서 5시부터 7시 반까지 이제 이렇게 사실상 이걸 그대로 방송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메모도 하시면서 네. 또 우선순위도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게 네.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예. 사실 저희 뭐 언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했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네. 또 화려했던 시간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예. 설계를 하면서 이제 방송도 시작하시고 네. 그런 일련의 인생 과정에서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조그만 인터넷 신문에 네. 인터넷 그 인터뷰 인물 기사를 좀 실을까 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제 이제 인생은요. 네. 제 인생은 크게 보면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내가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꿈을 크게 가지셨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라를 이끌 수 있느냐. 네.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기자가 되겠다는 거, 네. 신문 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은 사실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아버지가 보셨거든요. 네. 아버지가 일본 유학생 출신이어가지고 네. 그 초등학교 이제 교사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저희 집에 배달되어 오는 신문을 제가 봤어요. 네. 그런 경험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네. 5학년 때 아버지가 그 어떤 사람하고 이제 물리적 충돌을 했어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 교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폭행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었는데. 네. 모범생 사고 방식이었겠죠. 네. 근데 네. 폭행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기사가 났어요. 네. 당시 한국일보에. 네. 딱 한 줄에 한 줄.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충남 논산 출신이잖아요. 네. 그 충남 논산에서 가장 먼 벽지로 좌천이 되더라고요. 아, 네. 내가 그걸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 그걸 보면서 내가 반드시 권력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의 꿈을 갖게 됐나 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기자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네.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 삼선개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강경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충남 논산시 강경읍인데 네. 그 강경 중학교에 이제 수석 입학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에 이 박정희 대통령 삼선개헌에 반대했던 그 국회의원이 네. 논산에 이제 반대했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 양반이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네. 삼선개헌을 찬성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일 거 아니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당이 그 반대당이 이제 신민당인데 신민당의 그 후보로 당시 그 대한일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네. 그 27살 먹은 기자가 내려와가지고 네. 당선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근데 내가 반드시 내가 기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네. 일단 제가 그 선생님 저서 중에서 피정이라는 걸 읽어보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인생에 관한 스토리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네. 거기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 대가족 제도에 대한 그런 향수랄까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가족 관계에서 그 큰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네, 사모님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와서 이렇게 도와주신 큰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또 처제분도 같이 데리고 그렇죠, 그렇죠. 출가할 때까지 그렇죠. 같이 살고 했던 얘기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대목을 보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그런 생활을 통해서 느낀 거랄까? 네. 가족에 대한 그 가치랄까? 예,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떤 인생을 걸어왔냐면, 네. 제가 이제 5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유학을 하신 엄격한 아버지, 네. 또 그 이 논산 일대의 대지주의 딸이신 우리 어머니, 네. 그 밑에서 이제 막내 아들로 살면서 네. 예컨대 그 흔히 말하는 가족주의, 네. 엄격한 계율을 요구하는 가족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민주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시하는 건 뭐냐면 이 피보다도 네. 피를 나누는 혈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인간적 사랑이라는 걸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 고향 강경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유학을 왔을 때 네. 이제 혼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서울에 집을 얻어주면서 네. 자기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가 나의 이제 그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도록 네. 우리 할머니를 보내셨어요. 네. 옛날에는 그런 가족애가 네. 좀 많이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요. 네. 그 할머니가 누구시냐면 우리 아버지의 계모세요. 네. 우리 아버지가 일찍 어머니를 여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대지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여자분하고 다시 이제 재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계모죠. 네. 근데 그 계모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우리 그 할머니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네. 그런 상황에 내가 이제 서울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같이 이제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보냈죠. 네. 근데 저한테도 계모 할머니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 할머니가 그 나를 그 이제 그 사랑해 주는 거. 나는 정말 사무치게 그 행복한 시절이 그때예요. 네. 실제로 우리 어머니하고는 정말 결이 다른 사랑을 나는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때가 그 할머니. 저하고는 사실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 할머니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또 군대 갔다 와서 이 세월을 그 중요할 때 그 할머니랑 함께 살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부모님들은 그래도 사랑을 베풀지만 잔소리도 하잖아요. 잔소리도 네, 하죠. 큰어머님은 좀 폭넓게 포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데 네. 어떻게 보면 보내놓고서 부모님은 그냥 돈만 보내주는 거야. 네. 근데 생활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서울에서 우리 할머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결혼하기 직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나타난 네. 저랑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또 제2의 여인이 등장해요. 네.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그 안사람, 네. 뭐 요즘 안사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안사람, 칩사람, 우리는 칩사람이 안사람인데 제 처의 큰어머니죠, 큰어머니. 네. 제 처의 큰어머니가 우리 처갓집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고 살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네.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을 고용하는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 돌봐주니까 그 남다른 따뜻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여자가 다 이제 직장을 그만뒀던 시절 아니에요. 네.
3년에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로 네. 학교를 그만두기로 하고서 이제 다음 주면은 출산을 하게 돼서 이제 처갓집을 들렸는데 네. 그 우리 처갓집에 계시던 우리 집사람의 큰어머니죠. 그러니까 우리 장인의 형수님이에요. 네. 그분이 나를 보자고 하더니 우리 집에 네. 와가지고 아기를 다 기르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네. 그러니 우리 윤서방 집에 가서 내가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가 집에서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성견 지명도 있으셨지만 그때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도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 그것을 우리 큰어머니가 네. 꿰뚫어 본 거지. 네. 그래서 저랑 32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92세. 네. 그 주변에서는 전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걸로. 네. 네. 연배가 비슷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주변에선 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혼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줄 아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며느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보는 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냐고 막 네. 이렇게 되고 그냥 웃고 말고 이랬는데 네. 그때 그 32년 동안 그 저랑 같이 그건 정말 우리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이른바 워싱턴 사건을 겪잖아요. 네. 그때 정말 수천 길 수만리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음모의 이 올가미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큰어머니였어요. 네. 야, 이 큰어머니가 그만큼 이제 계셨다면은 마음적으로도 의지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이 했죠. 살으셨네요. 네. 이 큰어머니가 계셨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셨을 것인가. 그러면 말씀 네. 중에 사모님께서 교편을 잡고 계셨나 보죠? 그렇죠. 뭐 연애 스토리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하. 예, 어떻게 만나서 어떤 점에 서로 매력을 느끼고 결혼을 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 잠깐 들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도 뭐 대충은 알아요. 네. 아는데 저는 이 선택을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저도 사실 뭐 인기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문사에 네, 들어가 가지고 선을 봤어요. 네. 선을. 근데 첫 번째 선을 보고 저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모님이 그렇죠. 첫 번째 선을 보고, 그냥 딱 네, 선을 보고 두 번째 만나서 그냥 버스 속에서 네. 내가 수첩 꺼내 가지고 네, 1월 8일 날 네. 결혼을 하자. 천생연분이셨나 보네요. 천생연분인 것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프레셔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내 나이가 이제 27살 때인데. 그러니까 대학 제가 이 26살 반 되던 해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대학 4학년 2학기 때 네. 신문기자가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7살 이제 말에 우리 집사람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을 봤는데 네, 그때 우리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서 네,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돌봐주다가, 아니 이제 그때 우리 이제 할머니는 계셨지만은 네, 이제 할머니도 연로하시고 하니까
네가 막내인데 빨리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혼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그렇게 딱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떤 점에 딱 마음에 드시던가요? 저는 뭐 제 자신을 속일 수는 없고, 그때 우리 제일 위에 네. 누나 두 분이 계신데 그 누나 두 분이 청량리에 있는 부리 모텔이라고 네. 그 당시에 그 호텔 주변에 불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불만이 나는데 선을 보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림 관광 호텔 네. 2층인가 3층 커피숍에서 이제 선을 봤는데 네. 우리 누나 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연애하시면서 뭐 특별한 추억이나 에피소드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소개할 만한 건 없을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네네. 어. 이 연애 기간은 얼마만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결혼까지 2달 반. 초스피드였네요. 네. 그럼 에피소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네. 결혼을 하자라고 이제 해놓고서 네. 그게 아마 토요일이었을 텐데 네. 월요일 날 이제 내가 날짜를 이미 정했어요. 네. 날짜를.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가 그 당시에 이제 저 광화문 앞에 중학동에 있었잖아요. 네. 그 근처에 예식장을 알아보니까 네. 다 이미 예약이 된 거야.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덕성여대 앞에 수은회관이라고 네. 엄청나게 큰 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참 운 좋게 그때 내 친구니 뭐 하객들이 많아가지고 꽉 채우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제 결혼도 밀어붙인 거예요. 네. 밀어붙였는데 제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제 인생은 투쟁의 역사였어요. 네.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언론사하고 불화를 겪었어요. 네. 이제 신문사에서 부당하게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부당한 경우. 예컨대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신문사와 권력자 또는 권력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신문이나 언론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나는 항상 저항적이었기 때문에 네. 나는 내가 뭐 어디를 가든 간에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눈에 가시처럼 저를 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도 이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그만큼 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네. 마이너스 요인도 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꼭 자신감이라기보다도 네. 뭐가 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저는 자신감보다도 굉장히 긍정주의자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에 제가 있다가 결국 이제 5개의 신문 방송을 제가 거치고서 네. 2011년 12월 30일 네. 제가 또 이제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침 그때 종편이 이제 개국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때 무슨 내가 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내 나이가 뭐 한 55세. 그게 안 된 거죠. 네.
근데 무슨 내가 뭐 나가면 뭐 어디 취직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근데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마다 사모님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던가요? 뭐 다니다 그만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어요? 이해를 우리 잘 집사람은 이제 4번까지 사표를 쓸 때까지는 불안해하지 않더니 해주셨나요? 네. 5번째 사표를 쓸 때는 쓰고 와서 이제 사표 내고서 집에 와서 내가 사표 냈다. 네. 그리고 내가 적절한 기간 동안 쉬다가 네. 다시 나는 신문 방송 그 기자로 나는 다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겠다. 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대학생들이 있어요. 네. 얘들한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그러면 퇴직금 전체를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그 퇴직금을 다 줘버린 거예요. 1원도 안 왔어.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고비에서 힘은 들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불안해하고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나는 하지 않았다고는 봐요. 최소한 무책임하게는 하지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애 과정이 뭐 짧긴 하지만 어쨌든 연애를 거쳐서 이제 결혼하시고 네. 생활을 하시잖아요. 부인에 대한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우리 집사람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고 네. 또 인터뷰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여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인지적 감수성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둔감력. 둔감력. 그러니까 이게 정말 둔감한. 네. 굉장히 둔감하다고 저는 이게 우리 집사람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고 우리 집사람을 좋게 얘기하면 담백한 성격이죠. 담백한 성격. 담백하다기보다도 네. 이렇게 쉽게 동요를 안 해요. 네. 동요를 안 하고 저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어드바이스가 되는 거죠. 많이 안다고 알아서 그런 것 같다고는 보지 않는데 네. 뭐냐면은 나를 항상 객관화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예컨대 밖에 나가서 누구랑 길바닥에서 싸웠다 이거야. 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여자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한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섭섭도 하고 불만일 수도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평가했을 때 부정적으로 말을 네. 안 하면은 그건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문과보다 약간 이과 쪽이신가요? 이과죠. 굉장히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방송 어땠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잘 된 것 같다. 이러면 오늘 방송 굉장히 잘했구나 이거고. 네. 근데 이거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비판적인 존재예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남자분 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좀 막 애교 부리고 막 아양 떨고 좋게 말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뭡니까 막 기가 막 용기를 갖고 네. 뭐 그런 경우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무슨 내가 용기를 얻는다든가 네. 이것은 사실 저는 단념하고 살아요. 아니 근데 네. 본인 자체가 용기 충천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그러니까 누가 용기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네, 용기 충천, 용기 백배. 이제 그런 스타일이 되게끔 저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네. 그 비전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또 학창 시절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인간적으로 많이 가까이 해줬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아, 그 대목이구나. 네.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윤창중의 인생은 네. 2013년 5월 네. 내가 이른바 워싱턴 사건, 네. 그 엄청난 음모, 그 음모를 겪었던 2013년 5월과 그 5월 이후에 윤창중은 나는 완벽히 다르다고 봐요. 네. 2013년 5월 이전의 윤창중은 모든 인간을 따뜻한 마음으로 네. 그리고 정말 가슴과 가슴으로 사귄다는,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야만 내가 이게 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네.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정치부 기자고 또 권력계의 정계에 많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컨대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간형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아침에 절벽 밑으로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그 곤두박질을 치니까 정말 그 엄청나게 알았던 사람들, 예컨대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2번, 3번씩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어떤 전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배신해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참 그야말로 혹독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친구를 우연찮게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때부터 계속 알고 지내온 친구가 아니고 네. 그냥 한 2, 3년 정도밖에 알지 못한 네. 한 1년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정도 네. 내 절친을 만날 때에 이제 끼어서 온 사람이에요. 조인해가지고.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야말로 절대 고독 속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이거야. 어? 그동안 알았던 수만 명, 수십만 명은 전화 한 통화 없는데 네. 그 친구가 나보고 내가 당신 옆에 앉아 있겠다 야. 네.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김포 신도시 살았잖아요. 네. 장기동. 그 김포 신도시 장기동인데 그 친구의 집이 어디냐면 청량리였어요. 네. 굉장히 멀은 거야. 먼 거리죠. 옛날에 또 예. 교통도 안 좋았잖아요. 이 순환도시로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10년 전 얘기잖아요. 네, 네. 순환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포에 왔단 말이에요. 네, 네. 청량리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9시 정도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출근을 하면 네. 그 친구는 혼자 이제 그 인터넷 바둑을 두고 네. 점심 먹고 네. 또 저녁까지 같이 먹거나 아니면 저녁 전에 그 친구는 퇴근하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가까이 있는 친구가 가장 진실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지낸 사이도 아닌데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줘서 굉장히 남다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네.
가슴이 시리도록 정말 인생은 무엇이냐? 네. 이 친구의 우정은 과연 존재하느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윤창중 자체가 이제 개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투자했던 시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시련이 네.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정말 신의 어떤 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은 굉장히 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네. 이 아까운 인생을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네.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또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죠. 좋지는 저한테는 않지만. 네, 저한테는 참 돌이켜 보고 싶지 않은 시간인데 네. 저를 참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네. 또 제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으로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은둔 시절에 네. 그 정말 수행자 못지 않은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김포에서 영종도까지 네. 자전거 하이킹도 하시고 아하. 화실도 뭐 그쪽에 있는 화실을 다니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도 있죠. 그런 추억이라든지 음. 그때 느끼는 그 인생에 대한 그런 소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던 그때 얘기 좀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참 돌이키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제 2013년 5월 초죠.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언론과 언론에 의한 그 인간 난도질, 네? 인민재판, 마녀사냥. 네. 이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다. 네. 그 전초전이라는 게 이제 규명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언론이 나를 파렴치범으로 몬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기록을 남겨놔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종로에 있는 하림각, 네? 그 자문 근처에 있는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니까 네. 그 당시에 기자들이 전부 나를 범죄자로 모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내 자동차를 추적하는 거예요. 네. 네? 감시 체제네요. 아니 뒤를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네. 방송이 끝나자마자 마치 이제 이 내가 도주하는 듯한 장면을 찍으려고. 네. 그런데 당시에 그 저를 도와줬던 운전기사분이 굉장히 그야말로 그 프로 운전기사였어요. 한 20여 대의 자동차, 그 신문 방송사의 그 카메라를 다 따돌리고 네. 그 광화문의 그 경희궁의 아침 네. 그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도피를 한 거예요. 그 도피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때만 해도 내가 담배를 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분하고 또 경호원 한 분이 오셨는데 내가 두 분한테 잠깐 자리 좀 비켜달라. 그리고서 그 안에서 가져갔던 담배를 한 갑을 다 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지금 이제 밖에 나간다, 이 세상에. 네. 나갔을 때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응? 네. 아니면은 절대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결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자. 응? 만약에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지금 김포잖아요. 김포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김포에
돌아가는 다리에서 네. 운전기사를 보내놓고 네. 나는 거기서 내가 목숨을 끊을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들이 나를 매장시켰던 그 쓰레기를 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나가서 내 손으로 내가 치울 것이다. 이 두 개를 갖고 내가 여기서 이 경희구의 아침 이 지하 이 주차장 여기서 결심을 하고 네. 만약에 이 결심을 했으면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 바로 나가면 자살을 하고, 아니면은 자살을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명예회복을 내 손으로 하겠다고 했다면 네. 내가 반드시 그걸 또 중간에 어떤 그 자살의 유혹이 올지도 모르는데 막말 내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절대 꺾이지 않도록 여기서 결심을 하자. 네. 네? 박 대통령이 2017년 3월 12일 날 탄핵을 당하고 청와대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 삼성동에 돌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내가 그 당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네. 시간은 걸리지만 이 진실은 윤창중은 100% 무죄라는 게 나올 것이다. 네? 거기서 결심을 하고 내가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절대 나는 죽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내가 다시 이제 김포로 돌아와 온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가 네. 그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년을 문 앞에 안 나갔어요. 문 밖으로.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는 윤창중이가 이사 갔다는 기사까지 났어요. 네. 근데 1년이 되는 2014년 5월 5일 오후 한 5시쯤 돼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산책을 하려고. 네. 근데 1층 엘리베이터에서 그 이제 시장에 갔던 마케트에 갔던 그 아주머니들 모두 이렇게 이제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딱 문이 열리고 내가 딱 나타나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통곡을 하는 거야. 정말 이렇게 견뎌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감히 문을 두드리고 어디 좀 뭐 이사 가셨냐 이걸 확인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양반들이 막 울면서 이게 도대체 억울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알아본 그때는 뭐 마스크 쓴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알아본 그 김포 시민들이 막 윤창중 살아있다 막 이러는 거야. 네.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안 했는데도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그야말로 난리를 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김포에서 네, 그때 당시에 네. 본인은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내가 정확하게 3년 동안 집거를 하고 3년 후에 나가자. 네. 왜냐면 지금 이 마당에 내가 아무리 내가 인민재판을 당하고 난도질을 당했다. 생매장을 당했다. 주장해도 먹혀들 것 같지가 않더라 이거야. 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나는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나왔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 한다든가 나보고 저 성추행범이라든가
저 뻔뻔한 인간이다 그랬으면 내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이미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윤창중은 저건 억울하게 당한 거다. 네. 이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 이미 세상에서. 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뭐 경인 운하, 네. 그 다음에 뭐 인천항, 또 뭐 영종도, 자전거 타고 정말 엄청나게 다녔죠. 네. 그리고 전국의 이른바 그 둘레길, 둘레길 또는 무슨 뭐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났잖아요. 좋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자라났잖아요. 각 지역마다 네. 그 특색도 있고 굉장히 예쁘게 대한민국은 지금 공원을 나라가 조성해서 세계적인 공원이에요. 네. 너무 좋 나라 자체가 공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굉장히 뭐 격려하고 그러니까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이제 그 주차장에서 생각했다 했잖아요. 네. 그 주차장에서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따져본 거야. 네. 네?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아내를 놓고 내가 죽을 수 없겠더라고. 네. 우리 아내를 놓고. 또 그렇게 나약하신 분도 아니에요. 네. 아니 선생님이. 내가? 네. 그렇지.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만큼 하지. 네. 노무현이도 죽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 대통령을 한 노무현도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제 내 운전해 주시고 뭐 경호했던 분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야. 억울해가지고. 네. 근데 내가 거기서 일단은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못하겠더라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지지해 준 그 국민들 있잖아요. 네. 어? 네. 그 국민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그리고 퇴임할 때 해서 그 참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네? 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같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도 나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3년의 집거를 하고서 어떤 과정으로 내가 사회 속으로 갈 거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3년 동안에는 내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그 학창 시절 때의 예컨대 공부, 뭐 경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뭐 서울 법대를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못했던 일. 그걸 생각해 보니까 권투하고 네. 그림이더라고, 그림. 또 권투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네. 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권투가 굉장한 붐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 권투 도장을 딱 다니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반대하더라고. 너 그러면 너 고등학교 경기 가야 되는데, 이 강경중학에서 과거에 1등을 하면 경기 서울 경복은 들어갔어요. 그 당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했죠. 그 다음에 그림은 제가 강경의 그 옥녀봉이라고 하는 그 이제 금강을 내려다보는 이 산이 있어요. 어느 동네든 옥녀봉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그 옥녀봉 밑에에 백합유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백합 유치원을 제가 다녔거든요. 네. 어렸을 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근데 그림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3학년, 4학년, 5학년 때까지도 뭐 예컨대 뭐 논산 교육청장상, 뭐 특상, 입상, 뭐 충남 도교육감상 이런 거 내가 다 쓸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입학 시험, 뭐 고등학교 때, 또 뭐 어디 뭐 인류 대학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다가 그림을 그려야겠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그 화실을 찾았던 거죠. 네. 그게 영종도인 거야, 또 마침. 네. 그러면 이제 김포 그 신도시에서 영종도 가기가 이 접근성이 대단히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면 김포에서 영종도까지 자전거로 가신 거예요? 이제 자전거도로 가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영종도에는 자전거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네. 영종도를. 네. 그거 참 황당한 거야. 영종도에 자전거 길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영종대교를 건너지 출입문 말하자면 못하게 네. 막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검암역이나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네. 아니면 그 뭡니까 어디죠? 그 송도역 네. 뭐 그런 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특별시역 뭐 그거 와가지고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 가야 돼요. 열차에. 그럼 집중적으로 그림을 한 몇 년 그리신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 2년을 그렸죠. 네. 2년을 한 대형 네. 예컨대 50호, 60호 저기도 그림이 있네요. 네. 네. 한 100여 점을 그렸죠. 지금 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보관하면 있죠. 네. 그 한 번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제 언론으로부터 이 난도질을 당하면 네. 정신적으로 완전히 거의 폐인이 됩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틀림없이 그런 것을 겪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TV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 잊어버리는 거야. 네? 소위 말로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완전히 공백 상태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언론이 나한테 나를 매장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게 그래서 자살하는구나. 자신을 버려버리는구나. 그런데 그림을 그리니까 그 기억력과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서 마지막에 사인을 할 때 이제 CJ 윤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 CJ 윤이라고 사인을 할 때 과거 내가 잃어버렸던 윤창중이라는 이름을 내가 찾게 됐다는 그야말로 막 절절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그 그림에 대한 구상도 있지만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칠하는 과정이 굉장히 집중을 요하잖아요. 굉장히 집중을 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힐링도 되고 정신적인 치유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화라는 게 말려가면서 그리는 겁니다. 네. 말려가면서. 그런데 그 내가 마지막 사인을 그리기 위해서 그 말려지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침 밥을 먹고 내가 이제 화실에 간다던가 아니면 내 집에다가 화실을 꾸며놨었거든요. 그 화실에 들어가면 15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예컨대 아침에 나갈 때 빈 캔버스였는데
돌아와 보면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야. 네. 그럼 우리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 그림을 이렇게 빨리 그리냐 이거야. 이거 그 당신이 그림을 허투루 그린 거라 이거야.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봐라. 이게 왜 허투루 그린 거냐 말이야. 저런 그림이 다 그런 거죠. 네. 그냥 앉아가지고 그림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색감도 좋고. 그 방송 뒤에 네네. 배경으로 했던 거. 네. 저 그림도 되게 좋네요.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 네. 통영에 네. 왜 그 동피랑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사진을 찍은 거야. 네. 근데 내가 저 똑같은 사진 옆에 있잖아요. 저거 내가 가서 그리겠다. 네. 뒤에 뭔가 말해. 은둔자. 네. 자화상 같아요. 은둔자이면서 자화상이죠. 네. 뒷모습. 네. 네? 법정 스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정 스님이 인간이 얼굴은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뒷모습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뒷모습을 보면 저게 뭔가 보이죠.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 네. 저 통영에 갔을 때 고뇌의 철학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고뇌 근본적으로 저는 그 낙천주의자로 그러니까 제가 이 시련을 겪으면서 네.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 네. 이 서울의 봄 이후에 집거하는 거 이런 걸 제가 그 기자로서 생생하게 지켜봤거든요. 그 양반이 정치적 난관이 있을 때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제가 많이 기자로서 관찰을 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김영삼 스타일이 저한테는 제 성격에 저는 80~90% 영향을 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쪽팔리지 않는 거야. 네? 소위 말하는 대도무문이 있죠. 네. 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네? 이게 뭐 자부심을 떠나가지고 그게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나의 도리라고 봐요. 응?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수련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림은 네. 정신적 힐링에는 최고예요. 네. 그림은. 더구나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창의적으로 그리는 거지. 거잖아요. 나는 그림을 누구한테 그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네. 나를 처음에 붓을 들게 한 화백이 계셨는데 네. 그분의 화풍과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맞지가 않는 거야. 네. 그분은 정밀화야. 네. 에? 막 감, 새, 막 이런 걸 그리는데 나는 그 앉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게 그리고 앉아있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왕창 부셔버리는 스타일이지. 어? 그림이 그동안에 한 100점 정도 그렇죠. 그렸으면 그림 그리는데 투자한 시간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했죠. 네. 그때 2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모델을 삼았던 사람이 화가가 두 사람이었어요. 네. 한 사람이 누구냐? 고호. 네. 고호가 그러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고호가 남긴 그림이 2,000점이잖아요. 네. 고호가 36살에 죽었을 거예요. 고호하고 그다음에 모딜리안이라는 그 화가가 있어요. 네. 있죠? 네. 그 두 사람이 내 모델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국의 그 미술관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네. 전국에 뭐 제주도부터 뭐 제주 도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청주에 있는 김기창 화백, 김기창 미술관, 전국에 그다음에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 가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가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말이야. 네. 내가 이거 한번 극복해보자 말이야.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 나는 지금도 내가 방송을
안 하면 이 방송을 매일 준비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림이에요. 뭐 한 2년 반 정도 집중적으로 그리셨다 그러는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당한 수준이에요. 수준급이에요. 그림을 보면. 네. 그래서 내가 그림을 색감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 구도나 느낌이 그래서 내가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림을 그리고서 나도 평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집사람은 완전 선무당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그림을 찍어가지고 네. 그 대형 미술관의 코디네이터한테 내가 이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네? 이 양반은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그림만 그려가지고 미대에 나와서 현직 유명한 화가야. 네. 근데 코디네이터야. 그 양반이 딱 보더니 그대로 말하네. 거짓말 아니에요. 네. 아니 미대도 안 나오시고 지금 그림 그리신 지가 지금 뭐 1년 뭐 이게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까 그러더라고. 네, 작품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절대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말라는 거야. 아, 맞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윤창중 화풍이라는 거야. 네. 그냥 계속 가시래. 이게 그릇이래 그냥. 네. 여기에 무슨 뭐 프로페셔널하게 뭐 저쪽 하면 안 되니까 이 구도와 이 화풍, 네. 이 붓터치로 그냥 가라는 거야. 전시회 같은 건 안 해보셨나요? 전시회를 이제 그거 좋아해. 그래서 3년간 이제 집거를 하고서 네. 내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시회를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집거를 마치면서 내가 그렸던 100여 점의 그림을 네. 다시 내가 전부 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네. 다시 이제 보정을 했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12개면 12개, 20개면 20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전시회를 하겠다. 한번 해보자. 내가 프로페셔널 화가랑 한번 해보자. 네. 그랬는데 뭐가 터졌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글 쓰고 방송하고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이제 글과 방송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언론인으로서 유명세를 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고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림이나 다른 명상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극복하시고 새롭게 이제 세상에 나와서 좋은 말을 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카더라 하는 통신, 소위 말하는 그런 말들에 굉장히 부안해동돼서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그냥 믿어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생에 큰 고통이 있는지 그 그렇죠.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또 인간적인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언론이라든지 그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이 기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입니다. 네, 예, 뭐 글귀나 쓴다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제 생활도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항상 저는 그 주류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네. 저는 내가 대한민국의 주류다. 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강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나는 절대 삼류가 아니다. 나는 인류고 내가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만드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쏟아야 된다고 하는 그건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응? 그런데 이제 그 3년간의 집거를 거치면서 나는 더 낙관주의자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침에 보면은 뭐 조마이 뉴스다 오후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 하나 꼽아놓고 방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시청률이 간단치가 않잖아요. 네?
그 생방송 때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내가 10년 전, 뭐 15년, 20년 전에 기자할 때부터 윤창중의 글과 윤창중의 방송을 시청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뭐 80, 90대 되시는 분들도 지금 윤창중 때문에 생활하는, 내가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솔직히 굉장히 많이 계세요. 또 언론인으로서 생활을 하시던 분이 네. 겪은 일이라서 또 남다른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언론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한 나는요, 말씀.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내가 살아온 것, 내가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이제 그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은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내가 정치에, 그것도 정치잖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정치잖아요. 이 정치에 몸을 내가 담은 대가를 치르는 거다. 네? 근데 이거 혹독한 대가이지만 이 혹독한 대가를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고, 따라서 나는 반드시 이 혹독한 대가를 내가 이겨야 된다. 응? 그리고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 중에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윤창중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것만이라도 이건 나는 신의 축복이다. 내가 예컨대면 대통령을 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라 하시는 이승만 대통령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노무현도 막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런 사람들도 엄청난 비극 속에서 비극을 당했더라 이거야. 그 내가 이제 그런 이 난관을 헤쳐오면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보다 불행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그전에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절, 성당, 교회가 왜 그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인간은 정말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이 고충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 인구의 내가 볼 때 99.9%야.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죠.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종교가 유지되잖아요. 아니 나는 네. 내가 옛날에 신문사 했을 때 무슨 맨 밑에 있는 기자들이 무슨 뭐 교회를 갔다 와 일요일날, 옛날에는 일요일날 신문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 속으로 비웃었어요. 옛날 네가 열심히 신문을 만들고 취재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글을 쓰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왜 무슨 네가 기도를 해. 네, 남자분들이 종교를 조금 도외시하는데 그랬는데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그야말로 내가 이 직업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누구를 내가 못 살게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과연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내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은 분으로서 올바른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한 말씀 조언을 하신다면. 그런데 내가 언론계에서 30여 년 있다가 그런 일 당한 거 아니에요? 네. 32년 만에. 네. 그런데 나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악랄할 줄은 몰랐어. 네.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이렇게 정파적이고 이렇게 악랄한 이유를, 악랄한 존재라는 걸 난 정말 몰랐어요. 내가 기자를 할 때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지 내가 깨달은 거지. 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네. 그 말하자면 언론인으로서도 네.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의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인이 올바른 자세로 음. 일할 수 있도록 한 말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낙후된 게 언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 대한민국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요. 네, 정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암적인 존재가 북한인 것 같죠? 네? 북한의 핵인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는 언론이라 봐요. 그 다음에 이 언론의 이 부와 내동을 당하는 네, 정치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북한 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도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따끔한 일침을 한번. 근데 이게 말씀해 일침을 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돼요. 네, 맞아요. 국민들도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무비판적으로. 네. 이게 시대가 지나갈수록 단순해져서 그런지 더 맹종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그 분별할 수 있는 의식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제 워싱턴 사건 때 예.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도배를 했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1년. 근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모든 유력지에서는 단 한 줄을 보도 안 했어. 네? 전 세계 선진국 어느 언론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단지 CNN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이런 사건이 있다. 이것만 보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국민 수준에 맞는 언론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만큼 가짜가 또 먹히니까 이게 사용하는 계속 거겠죠. 굴러가는 거예요. 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사실은 언론과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건 정말 뼈아픈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조마이뉴스 그 칼럼 세상을 다시 시작한 게 언제쯤이신가요? 내가 이제 그리고 나서 네. 2013년 이제 5월, 그 다음에 3년 후 2016년 5월 5일부터 내가 이제 윤창중 칼럼 세상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2,500매의 글을 써가지고 만드는 게 피정입니다. 피정. 네. 그래서 2016년 8월 8일 날 피정이 나왔어요. 피정이. 3개월 만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2,500매를 쓰고 이제 그 교열까지 다 본 거니까 그걸 그대로 내가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네. 윤창중 칼럼세상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인쇄한 게 8월 8일이에요. 지금 조마이뉴스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요거는? 잠깐 내가 설명 간단하게 할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나를 난도질한 종편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종편에서는 나를 또다시 난도질하려고 하는 거야. 내 느낌에. 네. 그래서 내가 2017년 1월 7일 날
윤창중 칼럼 세상 TV라는 유튜브를 내가 개국을 했죠. 2017년 1월 7일.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송을 한 거예요. 네. 지금 형태랑 똑같은. 아니 그러다가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이게 탄핵 때예요. 아, 그 탄핵 전국 때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셨네요. 했죠. 그러다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왜 바뀌지 않느냐. 그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과 관계된 거 아니냐. 네. 그러려면은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생각을. 네.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무슨 뭐 1분짜리, 5분짜리, 뭐 10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은 과연 되겠느냐. 응? 그냥 한 1시간, 뭐 100분, 2시간 이런 프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말이야. 한 명이 보더라도 그 사람의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21년 2월 8일부터 윤창중의 조 마이 뉴스를 내가 시작한 거죠. 네. 아, 진짜 매일매일 100분짜리를 준비한다는 그렇죠. 건 대단한 거죠. 다른 내용으로. 매일매일. 예. 네.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 조마이 뉴스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생활이나 아니면 내 가치관이나 네. 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사실 32년의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그중에 14년을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했어요, 제가. 네. 근데 그 14년 동안 저는 제가 조중동 메이저 논설위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당시 14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 칼럼은 나는 윤창중 칼럼이 나는 주도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나는 언론인으로서 그 당시보다도 더 지금 네. 그 당시는 내가 신문사에 소속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내가 논조를 정하고 내가 주제를 정하고 논조를 정하고 내가 운영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시간이 그야말로 이 성취감을 저는 만끽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노력하신 준비하신 그 흔적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한 방송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또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딱 알아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용어라든가 유행어 같은 경우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사용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반면에 또 약간 부정적인 발언이 들어간 경우 항의 전화 같은 건 안 오나요? 말도 못하죠. 근데 그런 것은 이미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윤카세 TV를 운영하는 걸 나는 저의 사명감이라 생각해요. 네. 내가 이걸 발판으로 무슨 윤석열 정권에 참여한다던가 또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슨 제기하셨을 때 다시 박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한다던가 이런 생각은 저는 아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도 없죠. 네. 내가 이걸 통해서
예컨대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야 되고 박 대통령하고 뭘 같이 해보고 싶다는 사심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내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죠? 다 눈치합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절대 속이줄 수가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는데 재미있기도 하지만 보면은 이 굉장히 냉정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촉도 좋으신 것 같아요. 촉. 네. 촉이 좋죠. 네. 어. 논리성도 있지만 굉장히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건 이럴 것이다. 딱 맞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원희룡이가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네. 이거 백지화하겠다는 거, 이건 내가 볼 때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향한 헐리우드 액션이다. 신임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딱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백중했더라고. 네. 계속 김건희 얘기만 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말이야 억울하고 막 이렇게 네. 그건 촉이죠. 네, 그건 촉이죠. 네. 그 본인이 평소에 물론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인생 철학이랄까, 네. 어떤 가치관이랄까,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인생 철학 가치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봅니다. 네.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 보수주의적 언론인의 길 또는 그 정권에 나는 참여를 해온 사람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의 청와대 대변인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회창 대선 후보의 보좌역도 했고, 또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에 근무도 했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치열하게 방송을 준비하고 또 국민들 상대로 내가 방송을 하게 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뭐냐. 그것은 나는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내 나름대로의 애국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국심이 내 나름대로 너무나 나는 그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상.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내가 참 가혹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그 비유를 하자면 이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모래성을. 그래서 이걸 내가 여기서 이 박응을 하면 마치 그 모래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네. 그 내가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매일매일 솟구치는 거예요. 그게 내 철학이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내 철학은 애국심이에요. 네. 나는 진짜 조그만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예? 예컨대 나는 그 어떤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이것도 굉장히 중시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진짜 난 요만할 때부터 생각했던 사람. 네. 이런 말은 뭐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내가 살았잖아요. 사실은. 네. 내가 이승만 대통령 때도 살았죠. 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실 때가 1960년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한 5살, 6살 됐지. 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나는 늘 존경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저분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경천동지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네. 예?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국가관이라든지 애국심에 대한 교육이 예. 잘 됐는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 위주로 너무 안 돼 있죠. 네네. 이기적인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나는 그 신념이 나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 어른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 후배들한테 학교에서 또 제자들한테 그런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를 잘 심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언론계 있으면서 언론계도 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돌아보면 과연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서 그때 내가 이제 20대 후반에 햇병아리 정치부 기자인데 네. 비판적으로 왜 안 받겠어요? 예? 네.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 이 소위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의 등장에 대해서. 근데 전두환 정권 때의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또는 수석비서관 그리고 당시 장관이나 차관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 희열을 느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혁명하겠다고 하느냐 말이야. 이거 뭔가 되는구나 말이야. 어? 그 양반들이 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같은 거 유치할 때 나는 진짜 엄청나게 희열을 느낀 사람이야.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사실 그때 86 아시안 게임, 뭐 82년, 83년도 유치했을 때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요 태국보다 못 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못 살고. 그때 그 사람들의 이 국가 개조 기획, 응?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마렵에 제가 기자 생활 딱 10년을 했을 때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나보고 같이 일하자는 오파가 왔을 때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노태우 대통령 청와대에 내가 참여를 한 이유가 뭐냐. 당시에 그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인재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다 모아놓은 로얄 아카데미인 거예요. 사실 그 능력 있는 리더는 적재적소에 나하고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기용할 수 있어야죠. 그게 능력이죠. 그런데 네. 노태우 대통령, 이 군인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점점 국가를 운영하는 그 인력의 수준이, 엘리트의 수준이 하향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라 그럴까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오히려 더 인재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면이 많지. 네. 투표가 너무 많아요. 사실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실력 있는 사람 뽑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줘야지.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뭐 구의원, 시의원, 뭐 지자체장 이런 선거에서부터 벌써 패거리가 형성이 되니까 정치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막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나라 전체가 선거 패거리. 정치판의 속에서 돌아가지. 완전히 패거리 문화가 거기서부터 막 다 만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제도적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본인이 모델을 삼고 있는 어떤 위인이나 그 존경하시는 인물이 있을까요?
아, 내가 모델로 삼는 사람. 모델로 삼는 분이라든지 정말 존경하시는 분 어느 분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거 이제 기사 날 텐데, 그죠? 커트 하셔도 되고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예? 네. 그건 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네. 그리고, 이건 내 사무치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건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한 나의 인격 형성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또 한 분은 과거에 김윤환 대표, 김윤환 의원, 허주. 또 한 분은 경기도 평택 출신인데 중앙정보부 창립 요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이 국정 운영을 디자인하신 분이 있어요. 김영광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판단기획국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과 기획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야. 김영광 의원이라고. 그분이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 굉장히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김윤환, 김영광. 지금 그 조마이뉴스 있잖아요. 그 김영광 의원의 마음으로 내가 준비를 해요. 그 새벽에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에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거든요. 보고서를. 새벽에. 그러니까 막 완전 나를 세워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요즘 사람들은 뭐 시급 생각하고 뭐 출퇴근 시간 따지고 그렇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전혀 없지. 그런 근면성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의 네. 근데 인터뷰 예정 시간이 거의 네. 다 돼가는 것 같네요. 아이고. 저는 이제 조마이뉴스를 보면서 어떤 분이신가 애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인간적인 면도 네. 또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이제, 면. 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혼자 보기는 아까운 것 같아요. 전시 회계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저걸 좀 해야 되는데 네. 저것도 준비하는 것도 일이고 해서 저희 애청자들 상대로 해서 전시 한번 하시죠. 한번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매일 조마이뉴스 네. 잘 듣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저희 그 인터넷 신문 미미한 거지만 별 말씀을. 네. 민주 경제신문. 네. 네네. 저희 인터뷰 기사 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